더 이슈입니다. 시장의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네, 전 세계인이 주목한 이슈입니다. 10년 만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증시의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 인하를 했고요. 10년 7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지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번 금리 인하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대보다 매파적이다라는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에 미국 증시 흐름은 3대 지수 나란히 1% 정도의 하락세 보여줬고 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1.87%대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증시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신영증권의 조영구 연구원과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FOMC 결과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연준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서 연방기금금리를 2.0에서 2.25%로 25bp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근본 결정은 8대2로 2명의 동결 소수 의견이 존재했고요. 지역연은 총재인 에스더 조지와 에릭 로젠그렌 총재가 동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대차지르프 축소 종료를 기존 9월 말 예정에서 2개월 앞당겨서 발표하면서 양적 긴축도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소수 의견도 일단 나오고 만장일치가 아니었고요. 여기에다가 10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던데 그동안의 연준의 스탠스는 좀 어땠는지 쭉 한번 좀 훑어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008년 12월 이후로 10년 7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인 0에서 0.25%까지 인하가 되었고, 이후에는 양적 완화라든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 기조를 좀 이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당시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행했고, 이후에 이제 옐런 의장이 2015년 12월 이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옐런 의장이 연임이 실패하면서 2018년부터는 파월 의장이 재임 중에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강한 미국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4번의 100bp의 금리 인상이 시현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낮은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 등을 배경으로 올해 3월에는 추가 금리 인상이 철회되었고 6월에는 통화 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됨을 좀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또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동결을 했고 여기에서 또 10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 건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왜 했느냐 지금 연준 쪽에서 밝힌 그 근거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파월 의장은 이제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무역 분쟁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망의 하방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 미국 내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세보다는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0년대 두 차례의 사례, 이제 95년과 98년인데요. 비슷하게 뚜렷하게 경기 침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경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물가가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의 불안을 좀 완화하겠다 하는 전형적인 보험용 인하 성격이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저희가 이 이슈 시간에 FOMC를 다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좀 집중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장기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은 아니고 정책에 있어서 필수적인 중간 또는 이제 중기 사이클 조정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근본 인하 성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용 또는 예방적인 성격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1회로 종료되진 않을 것이다. 이건 즉 추가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기대나 예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일각에 좀 다소한 기대가 있던 부분, 한 번에 50bp가 인하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총 이번에 최소한 3-4번 정도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일부 좀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연내 한 번만 더 하게 되는 건가요? 향후에 금리 인하 전망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 그 실제 점도표상으로도 지난 6월 점도표를 보시면 이제 절반 정도의 위원들이 2번의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도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지만 그 시점이나 폭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 정책이라든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저물가 기조 등이 이런 부분이 배경인데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내 인하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연내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가 이뤄진 후에는 일단은 동결로 기조가 선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 인하가 실현되더라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2+1 형태의 보험료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가 인하 시점은 12월보다는 9월이나 10월 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채권 선물 시장에 반영된 인하 확률은 9월에 59.7%, 10월에 77.8%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2+1이라 하면 올해 2번 인하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페드워치 상으로도 9월 달은 동결하고 인하가 한 반반 정도로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FOMC 성명서도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핵심 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금번회의는 경제 전망이라든지 점도표가 제시되지 않아서 성명서 문구만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문구상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경기 진단은 지난 6월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점이 강조되었고요. 향후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표현이 조금 바뀌었는데 지난 회의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이번에는 남아있다라는 표현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앞으로의 정책상에서 경제 지표에 따른 그 데이터 디펜던트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0%로 시장에서는 봤었죠.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대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살짝 꺾인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내용도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어제도 이 이슈를 다뤘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상했던 수준 정도인 거죠? 그렇죠. 0.6%포인트. 이제 파월 의장이 네. 이제 그 입으로 바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단행된 것 같고요. 또 그 인하폭도 시장에서 거의 예상했던 0.25%포인트 이제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이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이유예요.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 또 인하하겠다라고 했었던 파월 의장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지금 나빠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제 미국 경제가 그동안 성장세를 보여다가 다소 불확실성 변수가 드러나면서 좀 주춤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중 무역전 분쟁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약간 이제 기대치 못 미치는 그런 일부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다라는 그런 시각과 그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를 가지고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나쁘다라는 그런 시각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바로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는 장기적인 그 사이클의 금리 인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히려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 반등세를 이끌어내면서 미국 증시가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금리는 인하했습니다만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좋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밀린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선제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어요. 다만 이제 아침 초장에 국내 증시가 오늘 밀렸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후에도 미국 증시가 밀렸던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 장 초반에 일단 반영이 된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앞으로도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금리 인하가 이 정도의 강한 발언이면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에 더 나오기도 쉽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경계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여전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가 불확실성이 살아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는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으로 봤을 땐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 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언제쯤 어느 정도 선에서 단행이 될지 여부가 약간 불확실적인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악재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 이런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약간의 좀 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인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네. 전반적으로 증시 주변 여건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네. 금융 정책을 세우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한 것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 상태에서 네.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르게 약간은 좀 벗어난 상태에서라도 상황이 안 좋으면 좀 더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행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약간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후에 또 오히려 이제 채권 금리가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헷갈려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지금 10시 구간대 국내 증시 상승으로 전환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상승이 조금 뭐 다른 국가 증시 대비로 세다라고도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0.66% 오르고 유가증권 시장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는데 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대 하락했잖아요. 우리 증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 건가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제 어제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고 우리가 이제 FOMC의 때 그 금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제일 뒷면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이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네. 여부다. 이게 제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미 금리 인하라고 하는 재료는 이미 증권시장에서 다 알려진 바고 다 이미 증권시장에 반영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가 밀렸기 때문에 아침 조정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좀 밀린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이제 임박한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중재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될지 화이트리스트. 아니면 또 뭐 유보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재료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된다 손치더라도 네. 당장은 주가가 더 폭락할 가능성도 높지 그렇죠. 않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오늘 장세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느냐 이걸 좀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사실 간만에 미국 증시 하락하는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그쵸. FOMC에다가 살짝 가려져 있긴 했지만 미중 대면 협상이 있었는데 뭐 스몰들도 없었다. 결국엔 노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양쪽 모두 빈손으로 갔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국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한일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제일 큰 부분이고요. 네. 더 큰 측면에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들인데 네. 어제 이제 미국 FOMC가 열리는 그 시점에서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G2 협상이 진행됐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무역 협상은 스몰딜도 실패가 됐습니다. 당초 그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그 예정보다도 일찍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판문점 말고요. 이제 네. 그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잠깐 만나고 헤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도 협의를 위해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이제 예상보다 빨리 종료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협상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 그 노딜로 끝났다라는 그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 대표단도 브리핑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뭐 9월 달 정도에서 협상을 하자라는 그 정도만 일단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네. 요게 조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그쵸. 정말 더 이상
무역 전쟁을 좀 마무리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가 서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합의를 하게 되면 네. 그 수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이제 이번에 이제 G2 회담 결과가 노딜로 끝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번처럼 서로 막 공격하고 뭐 서로 뭐 관세를 더 부과하고 이런 형태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 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네. 이 정도만 돼도 한국 증시의 또 하방 경직은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굵직굵직한 이슈 FOMC하고 미중 간의 대면 협상은 마무리가 됐고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정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가 그렇죠. 되냐 마냐 이 여부였고 지금 한일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태국에서 8시 40분에 만나니까 우리 시간으로 2시간 차이 났고요. 지금 회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오늘 뭐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건 끝나고 어떤 건 진행되고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시장의 변수가 너무나 많고 그 변수가 많은 상태에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좌 수익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입니다. 일단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일본은 여전히 강행 추진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라고 하는 악재는 이미 상당폭 증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막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한다손 치더라도 국내 증시의 충격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차적으로는 뭐 2000선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한다손 치더라도 한국 정부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강력할 거예요. 또 네. 일본에 대한 어떤 보복이라든가 내지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반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너무 무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대응이에요. 일단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또 추경 통과 기대감이 조금 일단 높아졌죠. 네. 이런 부분하고 또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말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주 52시간 근무에서 약간은 예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기업 정책들이 계속해서 본물을 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일단 노딜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빠지지만 않은 것 자체로도 한국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현재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는 정말 너무 많이 하락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종목은 낙폭이 너무 커요. 개인 네. 투자가들의 이제 패닉 상태의 심리로 인해서 너무나 주가가 폭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한일 간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공포감에서 일단 좀 벗어나서 네. 일단 지수는 제가 보기엔 치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치고 가기는 뭐 올라가도록 기술적 반등 정도 이상의 네. 반등이 어렵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체로 2,000포인트에서 중간 바닥을 찍으면서 기간적 내지는 미미한 반등 정도 요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형주는 저는 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 전기 정도 4개 섹터 정도만 뭐 중장기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중소형주 섹터로 보시면 좋은데 여전히 업황이 강하게 살아있는 쪽으로 보셔야 돼요. 업황이 살아있고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 뭐 지금 OLED 관련주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야스, 힘스, 뭐 에피스템, ICD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OLED 시장이 열리게 되면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전략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G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대장 주격의 오이솔레이션이라는 HMW는 좀 탄력이 떨어집니다만 후발주들은 주가 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노바이러스라든가 서진스템, 뭐 우리로, 삼지전자 이런 어떤 향후 성장성이 있는 에이스테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도 네. 우리가 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전략 펼치면은 네. 괜찮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